안녕하십니까.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민석기입니다. 자, 올해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총평 및 해설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총평 안내해 드리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한 난이도, 중하위 난이도 문제였다고 평가를 하고요. 구성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앞쪽에 배정되어 있는 민법 총칙 물권법 문제가 대략 좀 중하위 난이도 문제가 많고, 끝부분의 민사특별법 부분은 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후반부에 어려운 문제 있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에 크게 무리를 주지는 않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극상 난이도 문제도 전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만 학생들 수준에서는 풀기 힘들었다 싶은 가등기담보법 문제가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극상 문제 비율도 적고, 또 낮은 난이도 문제 위주, 상위 난이도 문제는 한 4개, 5개 정도 수준에서 맞췄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문제 내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기존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기출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조문 같은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본기들을 탄탄하게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쉬운 시험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지문들을 너무 추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되려 기본기 쪽에서는 좀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종전에 출제가 없었던 신규 판례가 출제가 된 최신 판례 부분은 총 4개 판례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유치권 쪽에 2개,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쪽에 2개의 판례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에 2지문씩 정도 배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도 2문제 정도가 좀 포기가 되는 수준이라서 시험의 난이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 문제는 14개, 그리고 박스 문제는 14개 정도 수준이라서 과거에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이 문제 구성 비율이 거의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봤을 때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인데 6문제 중에 부동산 실명법 쪽에서 2문제가 배정이 되는, 전체적으로도 과거의 기출문제 통계의 일반적인 문제 배정 숫자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이런 그 구성적인 부분에서 좀 평년이랑 달라진 부분이라면 점유권 파트에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점유권 파트에 출제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명법 파트에 2문제 사례 문제 나온 것이 양자간 명의신탁으로만 2문제가 배정이 돼서 좀 다소 좀 구성 부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 였다고는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성비가 살짝 깨지는 부분은 뭐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공부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평은 이렇게 마치고요. 개별적인 문제별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약간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 문제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뭐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나 다소 평이한 출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번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맞겠죠. 자,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라 가지고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42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이 허위 표시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라고 하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파산관제인 같은 기억번, 니은번이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소비대차 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계약 이전을 받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거기 때문에 당사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서 제3자로 평가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지문이 중개사 시험 보면은 살짝은 초과하는 것이라서 좀 정답을 고르는데 박스형 문제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정답 3번으로 골라가는데 디귿번 지문이 5번 지문과의 3번과 5번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제 기억번, 니은번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적어도 50%는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겠고요. 그리고 디귿번 지문은 최근에 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출문제가 잘 확보되신 분들이라면은 정답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디귿번의 좀 어려움 때문에 중간 난이도 정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43번입니다. 자, 무권대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무권대리가 사례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필연적으로 사례 출제를 하게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정답은 1번 지문인데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했을 때 법률행위 내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다면 추인의 효력이 생길 수 없어야 되겠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자, 동의가 있으면 추인의 효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보기 지문 1번에서 바로 틀린 지문 정답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사례 문제지만 시간 많이 안 뺏기고 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44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대리는 판례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사례 출제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조문들 그리고 기본적인 복대리 성질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네, 정답 지문은 5번이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다면 책임이 좀 감경되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그리고 2번 지문도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을 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자, 복대리는 복대리대로 대리권이 생기고 원래 대리는 그대로 대리권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리 선임을 했을 때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만약 승낙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승낙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명에 의해서 선임한 거라면 요 책임이 감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승낙 정도라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부담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4번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 선임할 수가 있고 임의 대리인이었다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 선임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들도 틀린 자리들이 다 이렇게 간결하게 끝부분에서 X 지문들이 잡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읽는데 시간을 좀 뺏기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45번 의사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건 합법적인 행동이에요. 법이 허용한 행동이니까. 자, 그러면 합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거라는 과거에 출제가 많이 있었던 판례 지문입니다. 그리고 뭐 비진이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 지문들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이지만 정답 자체가 쉽고 타 지문들도 특별히 뭐 출제가 없던 지문이 새롭게 등장을 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 판단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번이나 5번 같은 비진이 표시 관련 지문들이 타 시험 문제를 좀 베껴서 출제를 한 모양새가 좀 눈에 띈다. 올해 치러졌던 다른 시험에 출제가 많이 있었던 비진이 표시 문장들이 중개사 시험에도 딸려왔구나. 뭐 이런 측면 정도로 보여지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착오 파트에 최근에 판례가 많이 있어서 출제할 것이 많다 보니까 착오는 이제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더 출제를 했습니다. 네, 정답 지문은 1번이에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를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착오 부분은 일종의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착오를 하더라도 취소하지 말자는 특약이 충분히 가능하고 2019년도에 판례로서 확인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벌써 한 3번째쯤 출제가 보이는 것 같네요. 1번 지문에서 틀림 지문이 빨리 잡혔기 때문에 마찬가지 시간도 많이 안 뺏길 테고 좀 다소 평이한 난이도가 되었습니다. 네, 47번입니다. 불공정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출제 지문들이 대체로 다 평이한 지문들이었고요. 정답은 2번에 자, 무경험의 의미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술을 했죠. 자, 거래 일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특정 영역이다 했으니까 또 틀렸습니다. 자, 문장을 앞뒤를 반전해서 틀린 지문 만들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X로 바꾸는 패턴이 일정한 지문이기 때문에 사전 숙지만 돼 있었다라고 하면 눈에 아주 잘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48번은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조건과 기한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네, 정답 지문은 이제 3번 지문이 되었는데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문장으로 기출해서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지문, 또 조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된다는 지문, 또 자, 기한이 정해졌을 때 그 도래 발생이 불확실해지더라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 조건부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지문들이 대체로 출제 횟수가 여러 번 있었던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이 3번 지문 자체도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관해서 법에도 규정된 것이 있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충분히 상실 사유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던데 그러면 그런 특약이 효력이 아예 없다는 말은 틀렸겠지라고 정도 약간의 해석을 붙여준다면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3번 문장이 어색해서 삼각형이 났다면 나머지 지문을 좀 지우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낯선 문장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선 중간 난이도라고 보여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좀 투자를 하겠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49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최근에 출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문제가 떴어요. 자, 무권대리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추인한 때로부터 권리자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하면 틀렸고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자, 출제할 때에도 소급효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린 지문으로 해서 출제한 모의고사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나오자마자 시점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문들도 출제 수가 대체로 높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 입장에서 삼각형을 좀 달고 있는 그런 불편함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평이한 난이도라고 보겠고요. 네, 50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박스 지문이고 갑자기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틀린 것 고르시오로 잘못 풀어가지고 정답에 오류가 나는 사고만 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답 3번으로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에요. 자, 상대방이 하는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겁니다. 이행 청구나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권자가 양도를 했을 때 추인 효과가 생기고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자, 취소가 됐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의 책임이 있다 하는 지문들도 출제가 여러 번 있었던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귿번 지문도 착오 단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착오자는 원래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이용했다면 충분히 취소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크게 변형 부분이 없고요. 사례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옳은 것 고르시오 틀린 것 고르시오 부분에서만 실수 없이 잘 대응을 했다면 정답 3번으로, 만약 이 부분에 실수를 했다면 답을 2번으로 착각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집중력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51번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등기청구권 성질이 둘 중에 하나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그리고 지금 정답이 4번인데 해당 지문들별로 보더라도 매수인이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소유권이 없을 때 행사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무효인 등기 말소 등기에 가르면 진정명의 회복, 이 진정명의 회복은
진정 명의자, 즉 소유자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방법, 즉 소유자가 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 구별만 하는 요령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정답 4번 할 수 있는 좀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2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고요. 정답이 2번 지문인데 2번 지문 자체가 좀 낯선 지문이긴 해요. 근데 1번의 온천권이라든가 또는 3번의 저당권, 5번의 근린공원 이용권도 그렇고 대체로 다 기본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2번하고 3번 쪽에서 3번에 있는 이 법정 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학습이 좀 덜 되신 분들은 3번이 삼각형이 날 수는 있었겠고요. 4번에 그 사용수익권 등을 배제한 전세권 이야기가 사실 유명한 판례고 중요한 판례인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3번, 4번에서 삼각형이 나온 학생들은 2번을 좀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서 중간 난이도 정도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2번 지문 자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결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만약 인정을 한다면 민법에 있는 유치권 조문을 어기는 게 돼요. 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서 법에 그 목적물과 관련 있는 채권들만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 법을 어기면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질이 법정담보물권인 것을 이해하고 아무 채권으로나 유치권이 안 된다는 것을 학습이 좀 잘 되신 분들은 이번 지문을 X로 잡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충분히 추론은 가능해요. 자신 있게 X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면 이건 틀린 느낌인데 약간 좀 찝찝함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법률 규정으로도 법정저당권이라는 게 있더라. 또 사용수익권 등을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면 전세권의 기능을 망친 거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에 반하는 무효의 전세권이 된다. 이 정도만 됐으면 온천권 물권 아니다, 근린공원 이용권 물권 아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을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이런 문제들은 좀 선택이 좀 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차분하게 잘 대응했다면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3번은 권리의 객체가 토지고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정답은 당연히 1번 저당권이 될 겁니다. 자,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유를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죠? 자, 저당권은 경매를 하고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권리지 점유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하나가 지금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전세권, 지상권은 토지에 생길 수 있고 또 용익물권이니까 점유도 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낮은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권리의 특성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네, 54번입니다.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합유 출제를 꼭 해야만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뒤쪽에 공유 문제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유 문제를 굳이 냈어야 하나, 굳이 출제를 하려면 합유를 빼고 출제하지 않은 점유권 문제를 적어도 하나는 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출제자 입장에서 난이도 조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답 지문은 이제 5번인데 합유지분의 포기와 같은 법률 행위는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합유지분 포기보다는 이제 공유지분 포기로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측면이었는데 합유지분 포기든 공유지분 포기든 포기라는 행위가 법률 행위라는 것만, 단독행위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다소 자주 안 다루던 지문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출제 방향성에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55번 취득시효가 꽤 오랜만에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좀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문제를 이제 평년이라고 하면 난이도 중상 사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 문제 사이즈라든가 형식 면에서, 그리고 1번 지문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좀 미리 보기는 좀 힘든 지문이라서 어려움은 좀 있었겠지만, 자, 이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수용보상금이 생겼을 때 시효 완성자는 그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14회인가에 출제됐다가 지금 거의 20년 만에 출제가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중간 단계에서 한두 번 정도만 학습이 되셨어도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형식 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중하 난이도로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상위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등기를 청구까지 임의를 한 상태라 가지고 의리 취득시효 완성된 사실을 갑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토지지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시효 완성자를 방해하는 거니까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비닐하우스 치워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번 지문도 갑이 을에게 점유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등기만 하면 이제 소급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다가 되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이미 시효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등기만 하면 소급적으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5번 지문도 마찬가지. 시효 완성을 알면서도 처분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취득시효는 완성돼 있고 등기 청구까지 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 위주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출제 방향에 맞추어서 시효 완성 이후의 법률 관계를 잘 정리하신 학생들이라면 문제 형식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기대도 해봅니다. 자, 1번이나 4번이 출제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취득시효 문제는 특성상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좀 이해를 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준비가 좀 암기 형태로 준비가 됐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매우 어렵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취득시효는 항상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번은 공유 출제가 좀 나왔는데 과반수가 한 명 껴있는 3명짜리 공유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도 있는 상태지만은 지금 현재 정답 지문 4번이 벌써 몇 차례 나왔는지 몰라요. 과반수가 안 되는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면 이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는데 만약 이때 병이 아니라 과반수 공유자가 을에게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면 인도 청구, 배제 청구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병조차도 과반수가 안 되는 공유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과반수가 안 되는 공유자 사이에서는 방해 제거 청구나 점유 배제 청구는 할 수 있더라도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2020년도 5월 달에 선고된 이후에 지금 뭐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출제 횟수를 손으로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 판례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이 정답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는 다른 지문의 삼각형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 상짜리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이 되었다면 사실 난이도 하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형식 때문에 이제 중간 난이도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판례들은 아예 그 특성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게 유명한 판례의 답이 나왔습니다. 57번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정답은 이제 이행 판결, 말 그대로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 이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결 수용이나 국세징수법상 공매라는 표현이 좀 다소 낯설기는 한데 재결 수용이라고 하면 그냥 수용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법조문에 공용징수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제징수법상 공매라고 하면 경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자, 경매와 공매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진행하는 기관이나 진행하는 상황들이 좀 다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매 느낌으로 읽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 3번 지문 자체도 평이하고요. 지문도 짧고 그리고 2번, 5번이 크게 신경 쓰이지만 않았다면 편하게 갈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58번은 전세권 문제가 사례로 나왔는데 저희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좀 생각했던 것은 이 을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통상 갑을 소유자로 을을 전세권자로 출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유자를 을로 하고 전세권자를 갑으로 해서 좀 읽기가 불편하다. 자, 이런 정도의 느낌. 그 외에는 사실은 뭐 내용적으로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전세권 소멸 청구 사유에 그냥 그중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하면 소멸 청구. 그리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땐 소멸 통고. 이런 전세권 소멸 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크게 뭐 여러분들이 판단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출제를 많이 하던 지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 뒷부분의 지문들을 조금 좀 크로스 체크를 하는 시간들이 들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지문들도 대체로 출제를 최근에 많이 했던 지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지문들을 일대 시간 뺏기는 걸 제외한다면 크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난이도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네, 정답 지문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출제가 늘고 있는 이제 담보지상권 지문이 나왔는데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법적 성질상 저당권 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채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 유사의 물건인 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가 되겠고요. 옳은 곳 고르시오 문제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갱신은 거절해도 되니까요. 근데 이 갱신 청구에 뒤이어 따라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암기로만 공부하신 학생들은 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요. 또 3번 지문의 경우에 자,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자, 이게 연화조든 속조든 간에 존속기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뭐 속조, 연화조, 기타 경고한 건물 30년, 일반 건물 15년 이렇게 숫자만 외우신 분들은 이 부분이 맞는 지문처럼 보이는 착각이 났을 수는 있을 텐데 항상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 문제에서는 건물을 사용하자는 건지 토지를 사용하자는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판단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건물은 또 지으면 되는 거니까 재산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5번 그리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는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소멸할 거다. 이런 효과인데 자, 이 부분은 기출문제에서 통지하고 즉시인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지 물어보는 문제 있었어요. 때문에 그 부분 학습이 되신 분들은 잡아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1번과 5번 정도 또는 3번 정도의 삼각형이 늘어나면서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난이도 하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하는데 근데 함정의 흔들기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형식적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객관식에 대한 훈련이 좀 충분히 돼 있었어야 돼요. 1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3번 몰라도 괜찮아요. 출제 많이 안 하는 지문이에요. 자, 다른 지문들도 4번은 많이 나옵니다만 5번은 많이 나오지 않는 지문이에요. 삼각형이 있어도 상관없이 2번으로 갈 수 있게 최근에 좀 출제 많이 하는 담보지상권 지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번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정답은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종전에 출제 기록이 있고 하던 지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지역권에 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맞죠? 또 자, 지역권은 요역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요역지가 경매가 되면 그러면 경락인이 요역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요역지와 함께 지역권도 취득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자,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지역권 조문 중에 소멸시효 중단 지문이랑 취득시효 중단 지문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구별만 정확하게 잘 됐으면 어렵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권자는 예방 청구권 같은 건 할 수가 있고 반환 청구권은 안 되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중에 반환 청구 없고 제거 예방 청구권 있죠. 자, 그러면 4개 지문이 다 용이하기 때문에 5번이 낯설더라도 답을 5번으로 고를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좀 그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해결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하위 난이도라고 하긴 어렵겠고 이제 중간 난이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자체의 내용은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자,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 비용 분담 없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남의 물건 쓰고 같이 쓰는 물건인데 비용 분담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만 읽어보셔도 타인의 토지에 있는 물건들을 뭐 막 비용 부담도 없이 쓴다? 그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건 아니지만 4번까지는 좀 해결이 됐고 5번은 비용 부담은 해야 되겠지 정도로 풀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습을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 또 나올 거다를 걱정하실 필요 없는 질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2, 3, 4번이 명쾌한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6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정답 지문은 4번입니다. 자,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기 때문에 자,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은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지문이에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자, 지금 문제 상단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출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으면 이 3번이나 4번 같은 지문 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문장을 조금 더 쓰면 그러면 아예 논란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그냥 법정지상권 포기라고 쓰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일반 366조 법정지상권이나 305조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이건 특약으로 포기하는 효력이 있다가 맞아요. 그러면 사실 상단의 제시문에서 지금 여기 있는 5개 지문은 전부 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물어보겠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3번에서는 관습법상이라는 글자가 빠졌더라도 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X로 풀어야 되기는 합니다. 사실. 자, 근데 그럼 논란이 생기죠. 논란이 생기고 다만 정답이 너무 완벽하게 4번에 옳은 지문이 있기 때문에 3번을 복수 정답으로 해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 판례 같은 2번 지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판례가 제 기억으로는 애초에 이거 366조 법정지상권 관련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도 동일하게 될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니까. 자, 그렇다면 자 문제가 전체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지를 묻는 거였다 할지라도 논란을 없애려면 3번 지문 앞에 관습법상이라는 글자를 써 주어야 그래야 3번 4번의 복수정답 논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좀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인데 자 4번이 정답이 되는 건 명확합니다. 자 3번을 옳은 지문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단 제시문에 써 있는 저 문장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정답 3번에 쓰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이의 제기해 보십시오. 자, 출제자가 섬세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그거 몇 글자 더 쓴다고 문제가 더 길어져 봤자 많이 길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올해 시험이 다소 평이한 난이도다 보니까 저 정답률이 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합격생이 좀 많이 나올 테고 그럼 이런 형태까지 복수 정답을 해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출제자가 섬세하지 못한 건 분명히 맞다. 저 위에 저렇게 써놨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친절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3번의 정답을 쓰신 분들은 출제자의 이 섬세하지 못함에 대해서 한번 항의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지만 3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3번에 쓰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이의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네, 정답 지문은 4번이 되겠고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가 되겠죠. 자, 뭐 중간에 모르는 지문 설령 있다 하더라도 4번 지문이 명백히 딱 틀린 지문으로 쉽게 보이고 틀린 것 고르시오 문제니까 이 문제는 뭐 결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63번 저당권 설명으로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쓰라는 건데 저당물의 멸실 훼손으로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서 받을 금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하는 행동은 물상대위가 되겠죠. 자, 물상대위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사실 민법에서는 이렇게 단답형 그 출제 지문은 잘 안 나오는데 뭐 좀 이 부분은 편리하게 출제해서 학생들에게 좀 득점하는 문제로 좀 배정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낮은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64번 유치권 문제가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만 이제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이 이제 5번 지문인데 이 5번 지문이 최신 판례 그리고 1번 지문이 또 최신 판례라는 측면 때문에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5번 지문을 시험 전에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출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 부분을 이제 맞췄을 테고요. 5번 지문에 복수의 유치물 여러 개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해서 승낙 없이 대여를 하게 되면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그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위반을 한 그 대상 유치물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필지 토지에다가 유치권을 하고 있다가 그중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던 사건인데 어떤 의무 위반했던 똑같습니다. 의무 위반하면 소멸 청구 되니까요. 그러면 그 일부 토지 관리가 안 된 일부 토지 또는 여기서는 승낙 없이 임대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유치권만 못하게 할 수 있지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 유치권 소멸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 챙겨 들어 놓으셨다면 자, 틀린 자리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좀 발견하기 용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반환 청구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1년 안에 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례가 최신 판례 지문이라서 여기서 삼각형이 난 상태로 이 지문이 또 삼각형이 나버리면은 이제는 이제 50%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높은 난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신 판례 부분이 올해는 이 문제 포함해서 두 문제밖에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쉬우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은 빨리 포기하고 그냥 1번, 5번 중에 찍고 그리고 다른 문제 풀러 가는 게 건강한 선택이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적어도 요럴 때는 좀 혜택은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5번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65번입니다. 자,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토지가 재결 수용됐다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팔고 그 후에 수용이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용이 됐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부담 지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각과 을은 특약으로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인 갑, 매도인 위험부담해야 되는데 특약으로 반대로 정해도 돼요. 계약법의 세계에서는. 또 니은번 지문에 불능을 이유로 해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해제는 매도인 규칙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나 하는 거니까 해제거리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디귿번에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대상 청구권을 하더라도 매매대금 전부 지급하고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고 즉 보상금은 갑이 받는 것이고 자, 매수인 쪽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네가 받은 보상금을 나에게 넘겨라라고 대상 청구하는 것이지 국가를 상대로 가서 내가 수급 보상금 수급권자다라고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을에게 직접 귀속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대가 위험이라든가 또는 특약으로 위험 부담을 반대로 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뭐 논란의 여지는 없는 지문입니다만은 자, 기억번 지문이 학습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디귿번 지문 같은 경우에 약간 행정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기억번하고 디귿번에서 삼각형이 나버리게 되면은 박스 문제 특성상 답을 고를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내용적인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그러나 익숙함의 측면에서는 기억번과 디귿번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중간 난이도로 좀 평가를 하겠고 틀려도 무방합니다. 올해 시험 기준으로 합격하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적어도 니은번 정도만 제거를 해서 니은번이 들어간 지문들만 지워주셔도 이렇게 해주셔도 50%나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서 50% 확률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확률이에요. 합격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대응 정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66번 같은 경우에 계약의 성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네, 정답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합의해제도 계약이니까 그냥 청약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을 하게 되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니까 최초의 청약은 사라지고 이제 이 조건이 붙은 승낙에 새로운 승낙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지문은 3번이 되겠고 옳은 거 고르시오 문제니까
뭐 시간이 여유롭다면 좀 크로스 체크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청약의 유의는 청약이 아니니까 그 대응하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바로 성립되기는 어렵죠. 자, 청약이 확실히 있고 거기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지 성립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차 청약의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성립하는 거니까 2번도 틀렸죠. 그리고 4번 지문에 자,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 신청을 통해서 청약을 했더라도 그게 수리되기 전이라면 철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지문. 자, 이런 지문들. 네.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합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합의가 있으면은 이제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명예퇴직 그 신청서만 냈다가 그걸 이제 철회하는 판례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철회가 되고 안 되고 판단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합의가 있더라도 없더라도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읽기는 좀 어렵겠죠. 자, 이렇게 되긴 할 텐데 근데 3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요 삼각형 하나 있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 매매 일방 예약이 성립할 때 그 본계약 요소가 되는 요소가 대체적으로 뭐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막 못 풀 정도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삼각형 쳐놓고 배운 거 안에서 3번으로 답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움은 있으나 뭐 중간 난이도 정도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7번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인데 네, 정답은 5번 지문이 되겠고요. 자,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채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담보 목적이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담보 등기, 일종의 저당권 등기 비슷한 것이고 채무 변제와 비교한다면 변제가 선이행, 이 담보 이전 등기 말소가 후이행이 되는 거라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법률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걸리는 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관련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별도로 정산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디귿번. 자, 매매나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의무 상호간에 보통 동시행 관계가 되지만 자, 이렇게 저당권자가 한 경매에서 경매가 무효가 됐고 배당금 반환 의무와 자, 경매 절차 매수인의 말소 등기 의무를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제 경매를 당한 사람 그리고 경락을 받은 사람 또 배당을 받아간 저당권자 이 세 명 간에 돌려주는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그게 동시행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경매를 당한 채무자 쪽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이하게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걸로 평가가 됐던 일반적인 무효 취소 해제에서 돌려주는 게 동시행인 것과는 좀 다른 특이한 판례죠. 출제는 여러 번 있었던 지문이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 개 판례가 다 대체로 좀 평이하게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 5번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8번입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 지문이 나왔는데 틀린 것은 했고요. 정답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좀 익숙치는 않을 건데요. 합의 해제가 됐다가 이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없어진 계약을 되살리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합의만 되면 계약을 만들었다가 또 계약을 없앴던 계약을 다시 또 되살려냈다가 하는 게 다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정으로 되살려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지문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같은 거 안 한다. 또는 매매대금 반환 시에 이자 가산 안 한다. 보통 이런 부분에 정답을 많이 걸어서 가는데 정답 지문이 좀 특이하다는 걸 제외한다면은 그럼 그렇게까지 높은 난이도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 계약이 합의 해제든 해제든 되게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복귀하는 거고요. 손해배상 없는 것은 유명한 지문이고요. 그리고 자, 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 보호 조항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출제가 많이 있었던 지문이고요.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 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정도 합의가 됐다는 정도의 확인은 돼야 된다는 내용이라서 지우고 4번을 남기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익숙한 데서 답이 나왔다면 난이도 하짜리로 분류도 할 수 있을 건데 정답 지문 자체는 좀 낯선 지문이라서 좀 중간 난이도 정도 평가입니다. 자, 올해는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판단이 안 될 때는 빨리 적당히 찍고 다음 문제로 가는 게 건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69번입니다. 자, 갑과 을은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예약
그리고 매수인들이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답 지문은 1번 지문이 되겠고요. 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자주 물어보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하면 그 기간으로,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약정만 한다면 제한 없이 길게든 짧게든 약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물어본 적은 많지 않아서 시험 훈련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삼각형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약정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행사 기간이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인도받아 점유한다고 해서 그게 기간이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겁니다. 좀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니은번도 이런 형태로 소멸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 자주 내진 않았었어요. 최근에 한번 나오긴 했었지만 자주 내진 않았어 가지고 뭐 삼각형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디귿번에 의뢰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했는지에 관해서는 이 기간이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못하네요.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려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번과 니은번이 좀 약간 낯선 느낌이 있어서 삼각형이 나왔다면 문제는 빨리 접고 넘겨야 될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연습이 좀 잘 돼서 문장이 약간 변형됐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뭐 웬만큼 대응은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낮은 난이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응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 말씀드리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70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물어보는 문제인데, 올해 문제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중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답 지문은 4번 지문. 선임의 수인이기 때문에 권리의 하자 유형이라면 그게 일부 멸실이든 뭐든 간에 다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수량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해제 손해배상 외에도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 5가지 유형을 잘 외우셨다면 정답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판단이 되고, 다만 앞쪽에 물건의 하자 관련해서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매에는 권리의 하자만 적용하지 물건의 하자 적용 안 해요. 근데 읽기가 조금,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건의 하자라는 느낌이 확실히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또 종류물 매매에서 특정된 후에 물건의 하자가 발생되면은 뭐 해제 손해배상도 되고 또는 뭐 완전 물급 부청권도 되고 적용이 될 건데,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건 자주 없었어 가지고 불편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라고 하면 담보 책임 행사하는 제척 기간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죠. 1년이 아니라 6개월인데, 뭐 권리 하자는 주로 1년, 뭐 기간 없는 것도 있고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암기가 안 되었다면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좀 다소 불편한 지문이 있고, 5번도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을 때에는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이 됩니다. 계약 당시 자력이 아니라 변제기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되는데, 뭐 이런 부분 출제가 거의 없었던 부분이라 삼각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지문들이 여기저기 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4번 지문이 너무나 완벽하게 조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든 담보 책임 문제를 출발할 때 가장 기본이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 5가지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변형 문제를 연습하는 게 맞다, 순서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연도에도 다음 연도에도 권리하자 담보 책임 5가지를 우선적으로 일단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는 거다, 이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삼각형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정답 지문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상난이도로 분류하기는 어렵겠네요, 문제는. 네, 71번입니다. 교환 계약 문제가 나왔어요. 뭐 교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 불편합니다. 근데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교환은 성질상으로 매매와 동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승낙을 할 때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다,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매매도 그러니까요. 또 동시 이행할 거다, 매매도 그러니까요. 또 시가보다 좀 높은 가액을 고지하더라도 물건 거래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거를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면은 교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장 자체로 보고 매매랑 똑같이 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5번에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에 관한 사례 문제 연습이 안 돼 있었다면은 그냥 패스하고 보류해 뒀다가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매매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5번으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72번입니다. 자, 갑으로부터 X건물 2년간 임차 하늘이 병에게 전대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대차 문제가 되겠는데 네,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동의를 한 경우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좀 둘 다 출제를 좀 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요. 기억번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 해지를 하더라도 전차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니은번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지문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지 않았다면 병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을에게 차임 받으면 된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니까. 이 지문도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번과 니은번에선 삼각형이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과 디귿번 싸움이 되게 되는 건데 디귿번에 자, 전대차에 동의를 했다면 계약 기간이 모두 다 끝났을 때 이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하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이 그나마 좀 자주 안 나오던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꼼꼼하게 이 매수한 물건 뭐 이런 거 갑으로부터 매수했는지 딴 사람부터 매수했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하나 그러나 일단 기억 니은을 제거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답의 폭이 확 좁혀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디귿번과만 싸우면 되는 거니까 혹시 찍게 되더라도 50%는 확보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아주 높은 난이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시간 운영을 좀 잘 하셨다면 편안할 수 있었고요. 안 그러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73번은 네, 임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지상의 건물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지었던 지상물 매수 청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지문이 되겠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갱신 청구를 원래 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만은 해당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미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다. 즉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래서 갱신 청구를 해봤자 갱신 청구를 뭐 거절당할 게 뻔한 상황이라서 갱신 청구를 좀 생략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만 않았다면은 이거 할 수 있다를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개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는 여지가 확 없어졌죠. 그냥 바로 디귿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자,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고 철거 특약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가 되는 지문인데 디귿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 푸는 영향이 없고 니은번이 승부처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니은번에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했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 갱신 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었다라고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셨으면은 정답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네, 74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죠. 올해 36회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매매는 낙성 계약이다. 그죠? 뭐 더 제가 설명할 것도 없고 자,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 아니고 낙성 계약. 교환 계약은 요식 계약 아니고 분류식 계약. 임대차는 무상 아니고 유상, 편무 아니고 쌍무 계약이 되겠습니다. 더 쉬운 문제를 찾기 힘들 정도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5번입니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인데 좀 특이한 부분은 1년짜리 주택인데 1년짜리 약정을 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옳은 것을 고시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또 틀린 거 고르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어요. 박스 문제라서. 네, 정답 지문은 네, 5번 지문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난이도 상으로 좀 제가 평가는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롭다면 난이도 중정도로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1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금 을 소유의 주택을 이렇게 했으니까 갑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1년에 그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에 따라서 저 1년짜리 계약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형식 면에서는 당연히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이 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기출이 엄청 많아요. 또 임대차에 적법하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될 거고요. 하지만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번과 니은번은 문제에서 지금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신다 그러면 기역, 니은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귿번이 어려워서 상이 된 거예요. 근데 디귿번 같은 경우에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갱신 거절 사유라고 말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그 도달 시점에 갱신의 효력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해지를 하려면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에 종료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요 문제는 그 도달 시점인지 종료 시점인지 고민이 될 수는 있어서 삼각형이 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번과 5번 사이에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1번, 2번, 4번을 제거하는 게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이도 중정도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귿번이 워낙 이 시점 파악 부분에서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가지고 또 문장도 사례형이고 가불도 바뀌어 있고 여러 가지 함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난이도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기억 니은 부분은 자신 있게 걸러내고 고민을 하셨더라도 3번, 5번 중에서 고민을 하는 정도까지 운영이 됐다면 합격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이 쉬운 게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5번 디귿번이 좀 다소 어렵기는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76번은 집합 건물의 소유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정답 지문이 2번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하자보수 같은 것인데 그건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은 날부터 그 담보 책임 존속 기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기출 문제도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충실히 하신 분들이라면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문들로 풀어보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지문들이라서 전체적으로 낮은 난이도 문제 되겠습니다. 네, 77번입니다. 네, 올해의 가장 좀 지저분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 극상 난이도 문제 아닌가 싶은데 자, 정답은 3번으로 해설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에 봐야 될 것이 많기는 한데 근데 출제자가 저는 조금 약간 학생들한테 좀 너무했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문제를 보면 1억 원을 변제기 1년 이자가 한 5% 붙어 있어요. 대여하면서 소비대차 1억 원이에요. 그리고 물품 대금이 또 1억 있습니다. 저 받을 돈이 총 2억이에요. 그리고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채권액이 큰 건지 물건이 더 큰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자, 양 채권 중에 물품 대금 채무는 전액 변제를 하고 그럼 이제 대여금 소비대차 채권만 남아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가담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상황을 주면서 물어봤었어야 했나라는 측면에서 좀 의무의심이 있고 그리고 이 소비대차 채권만 놓고 보면은 1억 그리고 부동산은 2억짜리니까 자, 물건이 더 비싼 물건이 돼서 적용이 되겠지만 자, 물품 대금까지 감안한다면은 부동산 2억 채권액 합산이 2억이 살짝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될 소지도 있어요. 다만 자,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만약 이 지문이 X가 된다면 나머지 가등기담보법을 전제로 하는 니은번과 디귿번이 전부 다 X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싹 다 X가 되면 답이 없는 옳은 거 고르시면 문제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눈치껏 본다라고 시험 경험 많으신 분들은 기억번이 X가 되면 다 X라야 되는데 다 X일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건 자, 소비대차 채권만 남게 되면 적용된다는 취지로만 물어본 거지 금액을 물어본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도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하는데 본등기를 마칠 때 들어가는 그 절차 비용 뭐 취득세라든가 등기 비용이나 법무사 수수료 같은 것이 되겠죠.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준비한 학생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이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본등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 이후에나 좀 확인될 금액이라서 사전 공제하기도 어려우려니와 또 이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어쩌면 채권자의 고유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산금에서 이걸 또 추가 공제를 할 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자신 있게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고
기출이 없으니까 한 번도. 2022년 선고 판례던데 그럼 나름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이 제일 문제인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하면 무효입니다. 자,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 등기는 말소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간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다만 2025년 8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2025년 8월 1일은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가져간 날이에요. 그런데 이 판례 원문에 보면 자,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무효였지만 그러니까 2025년 6월 15일 날은 무효였지만 병의 등기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말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사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본등기를 한 날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8월 1일이 아니라 6월 15일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그리고 이 판례의 핵심은 등기를 가져간 이게 유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었던 건데 굳이 저 날짜까지 시험에다 출제를 해서 최신 판례를 선고 첫 해부터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냐. 그래서 이거 날짜가 틀려서 X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3번 5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니은번도 삼각형인 상황에서 디귿번도 삼각형이거나 또는 저 날짜를 놓치는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이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출제상 저는 좋은 출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틀리게 하려고 한 극상 문제가 아닌가 평가를 하고요. 답은 아마 3번으로 좀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출제자가 날짜를 써놓은 걸 보면 아마 소급표 반영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귿번은 X가 되고 기억번, 니은번은 판례가 있으니까 이제 맞는 지문이 될 테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문제라 안 풀어도 뭐 시간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건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사전학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문제로 관리를 하는 게 더 건강했었다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77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연습시킬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78번입니다. 네,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는데 유효한 양자가 명의신탁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유효 명의신탁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네, 정답 지문은 5번입니다. 자, 병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생겨난다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부상에 명의 변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등기를 가져간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 후 변동된 등기 명의인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지문. 그래서 사실 이게 실명법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정답 지문이 거의 취득시효 관련 주제의 지문이라는 점이 좀 특이한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지문들 부부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이었다가 1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첫 출제지만 선고 이후에 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타시험에 출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학습이 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 상속의 포괄승계 성질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문이 갑이 토지를 팔았을 때 내부적으로 자기 토지 판 거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는 아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에 있었으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자가 무단점유할 때 외부 관계이기 때문에 신탁자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도 양자간에서 많이 나오는 유효 명의신탁이라는 걸 잘 숙지해서 대응했었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 원인 등기 청구도 유효니까 해지는 할 수 있다 정도로 대응한다면 자, 78번은 양자간 문제고 정답 지문이 좀 취득시효 쪽에서 끌려오기는 했으나 좀 평이한 양자간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79번 문제는 똑같이 양자간 명의신탁인데 친구 사이에 양자간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문제가 되겠고 정답 지문 1번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지문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를 청구해야지 부당이득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원인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지문인데 정답 지문 1번이 과거에 중개사에 출제 한 번 있었긴 하지만 시험 범위 초과 상태라 그 당시에 출제했을 때도 좋은 출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출제를 해놨다는 건 좀 범위상에선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지문들 보시면은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결국은 을이 취득한 땅이에요. 그리고 병을 통해서 병에게 소유권이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겠고 중요 판례고 출제도 지금 세 번째 등장입니다. 자, 그리고 병이 을과 명시타 약정에 따라 토지에 관해서 등기를 마친 후 이걸 알지 못하는 정에게 또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치고, 그러면 갑은 정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지문은 제3자 보호 관련 지문이니까 좀 평이한 내용이에요. 4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해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을의 처분행위는 타인 권리 처분행위니까 불법행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뭐 시험 범위 살짝 초과했지만 다소 평이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좀 5번인데, 자, 만약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명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자, 정답이 1번인 건 확실하고 5번 지문 어쨌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출제자는 을명의 의가 아니라 을명의 로라고 쓰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이미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다시 갑이 을로부터 샀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갑, 을 사이에 을 명의로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형 명의신탁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명의신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을 명의 의라고 쓰니까 도저히 국어적으로 읽어지지 않아요. 비문이에요, 비문. 그러면 자, 민법 문제를 내면서 저렇게 비문을 활용해 가지고 읽기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과연 좋은 출제인가 하는 의문이고, 출제자 쪽에서 아마 오타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그런 불성실한 출제 문제를 보고 있자 하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어서, 출제자가, 그렇죠? 학생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고생해서 시험 보는데 문제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들어 놓는 거는 좀 결례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답이 바뀌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출제자가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다듬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80번 문제는 정답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부산광역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 지역을 출제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부산광역시는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보증금 6억 원에다가 월차임 1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7억 원이 돼서 딱 1,000만 원 초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걸 모두 골라라 했는데, 자, 그러면 대항력 규정, 그리고 갱신요구권 규정, 권리금 규정,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 그리고 뭐 감염병 예방 법률에 관한 해지 규정,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면제권 규정 제외, 등기 명령 규정 제외, 해지권 규정은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이니까 적용. 그 정답이 2번이 되는. 그래서 지역별 금액을 전부 다 학생들이 외우긴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자, 눈치껏 생각해 보면 당연히 환산보증금 초과권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 범위 내로 들어왔다면 부산 지역에서 뭐 5억 9천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그러면 자, 이것도 적용되고 저것도 적용되고 하면서 5번이 답으로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6억 9천 초과권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을 반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 하는 아니고 함정이 있었으니까, 금액 범위에 관한 함정이 있었으니까 중간 난이도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제 해설 드리고요. 1년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많았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합격하신 분들 또는 또 시험 잠깐 어렵게 되신 분들도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결과로 또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